그 2교시 우리 그 자유시장 경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페이지 특히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국가가 아니라 농업 위주의 후진 국가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을 경우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공산당 정부는 일단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난 공업 위주의 경제로 국가 산업을 전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20세기에 공산혁명이 일어난 나라들을 한번 쭉 보면요, 전부 다 어떤 나라예요?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이 아니야. 1917년 러시아, 그죠? 뭐 48년, 45년에 48년 거기 중국, 뭐 똑같죠. 베트남, 그죠? 남미, 뭐 남미 어느 나라가 뭐 산업 발전한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같이 뭐 쿠바고 뭐고 다 아주 그 경제적으로 보면은 아주 후진국에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고민은 다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경제를 개발해서 이 자본주의 국가를 능가하는 그런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냐.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성공과 실패 열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북한도 보세요. 북한도 노력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5.16 군사혁명 하기 직전 상황을 놓고 우리가 보면은 북한의 그 경제력이 남한을 앞서 있었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들린대요. 잘 들린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칼라 테레비가 뭐 북한에서 먼저 만들어졌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물론 그 일제 시대 때 모든 그 산업의 핵심적인 그 부분들이 북한 쪽에 많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하여튼 북한이 한때는 뭐 남한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 직후에. 하지만 곧바로 이제 역전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뭐 미국보다 더 잘 살던 시절이 있었죠. 그건 아니죠.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렇지만 러시아도 한때 뭐 경제 성장이 잘 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왜 그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앞쪽에서 우리가 다 논의를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왜 사회주의는 발전이 안 되죠? 그게 계획 경제를 하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획 경제. 시장 경제는 계획을 하지 않잖아요. 시장 경제는 누가 뭐 계획을 해요? 물론 뭐 우리나라의 옛날에 경제 뭐 기획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산업부 이런 데서 경제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경제 계획을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어떻게 알아서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뭐 하면 지금 돈이 될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고 개인이고 전부 다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다 될 만한 사업을 막 시작하고 한다고요. 민간에서. 요새는 기업들이 다 기술 개발하잖아요. 자기들 연구소 두고. 국가에서 뭐 기술 개발해서 기업에다 갖다 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다 잘한다고. 미국 보세요.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이 무슨 국가 기업이에요? X, 그 로켓 쏴서 지금 인공위성 올려놓는 그 X라는 회사가 국가 기업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라는 개인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 X는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 안 해서 완전히 그 일론 머스크 개인 회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기술 개발하고 연구하고 회사 만들어서 하는데 더 잘하잖아요. 더 잘해. 옛날에 그 미국 나사라는 그 기관에서 로켓 만들어서 올렸을 때보다 지금 더 잘하잖아요. 더 싼 값에 로켓 회수 기술까지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게 맡기면요 더 잘한다고요. 근데 국가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다 책임지고 뭐 하겠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국가라는 거는 딱 두 가지만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된다. 뭐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생명과 재산 지켜. 사유재산권 보장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유재산권 보장해주고 생명과 재산권만 잘 지켜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들 다 잘한다 이거죠. 나라는 발전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주의 경제가 몰락하는 거는 되도 않는 계획을 국가가 세우고 국가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다 먹여 살리겠다 그러다가 못 먹여 살리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북한. 결국 1990년대에 와서 대규모 그 아사자들 막 발생하고 해가지고 망해버린 거잖아요. 국가 배급제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장마당이라는 게 생겨서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국가가 배급해 주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북한은 망한 거예요. 그거 망한 거예요.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가 국민들의 그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기로 하고 사회주의 국가 하는 건데 북한은 그 약속을 어긴 지가 오래됐는데도 저게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왜 안 망하고 버티겠어요? 힘으로 찍어 누르고 세뇌 교육 시켜서 그죠? 지난주에 우리 의식개조 얘기했죠. 그래갖고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 구소련은 원래 지질이 못 사는 아주 농업 국가였어요. 농업 국가. 근데 지금도 러시아는 뭐예요? 공업 국가예요? 농업 국가예요. 농업 국가. 러시아 지금도 농업 국가예요. 저게 나라가. 그 지금 러시아에서 뭐 공업이라 그러면요. 물론 그 저기 무기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군수산업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나머지 빼놓고 뭐 공업이라고 부를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석유, 원유 뽑아갖고 팔아먹고 시베리아에 있는 나무, 목재, 그 나무 잘라갖고 팔아먹고. 그러니까 자원을 수출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나라지. 러시아가 공업국가가 제대로 된 공업국가가 아니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농업국가냐면요. 그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한번 우리 학교에 와서 MDB 공부하고 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블라디보스톡 쪽인데 연해주 쪽 그쪽에서 이제 선교사 하신대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웃으면서 하냐면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 아무 지장 없어요. 왜 그래 했더니 원래 여기는 다 자급자족해요. 자급자족한데요. 그러니까 협동농장 이런 거 아직도 이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농산물 먹고 사는 거는 다 나오기 때문에 집은 대충 짓고 살고 그냥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요 여러분들이 그 모스크바라든가 페테르스부르크 같은 그 대도시 그런 데 가보면은 유럽 도시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개 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러시아의 중소 도시를 가면요. 지금도 눈이 오고 눈이 녹으면 어떻게 해요? 진흙탕. 온 도시가 다 진흙탕이 돼가지고 예. 그러고 돌아다닌다고요. 그런 데를. 그러니까 이게 뭐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뭐 엉망진창이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시스템화에서 경제 발전을 하고 산업 발전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회주의 국가는 더 전망이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 쿠바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하고 쿠바가 저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쿠바는 그동안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베네수엘라가 먹여 살린 거예요.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이제 쿠바가 남미 중남미의 최초의 이 사회주의 국가고 쿠바가 사회주의 혁명을 수출한 거거든요. 쭉 남미에. 그래서 저기 이 베네수엘라도 쿠바하고 굉장히 가깝고 거리도 가깝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나가는 원유 수송하는 유조선 그걸 다 차단했잖아요. 차단했는데 차단해놓고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가는 배였냐? 그러니까 중국하고 쿠바예요. 결국은 중국하고 쿠바로 가는 원유를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쿠바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쿠바는 베네수엘라가 갖다 주는 석유 그거로 이 화력 발전소를 돌려서 이 전기 공급을 하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쿠바로 못 가게 막아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쿠바가 이 전기 생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떼서 이 발전을 하는 건데 화력 발전이죠.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하루 16시간씩 정전이에요. 단전. 정전이고 단전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8시간만 전기가 들어오고 16시간은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게의 냉장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장 기계는 돌아가요. 전기가 안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안 돌아요. 올스탑이에요. 올스탑. 그래서 쿠바는 지금 올스탑입니다. 그래서 저 베네수엘라를 지금 옥죄면은 어떻게 되냐면 쿠바가 저게 지금 먼저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쿠바도 저거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카스트로 이후에 오래된 이 사회주의 쿠바 정권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석유 차단하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요즘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리는 게 쿠바 저거 공산주의 정권 무너뜨리는 거고 베네수엘라도 물론 정권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를 개발해 준 나라가 다 미국 회사들이에요. 미국 회사가 다 들어가서 그 석유 개발해 주고 공장 지어 주고 다 했는데 그거를 그 차베스 시절에 갑자기 국유화 선언하고 몽땅 다 뺏었다고요. 미국 회사 건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원래 베네수엘라 석유 그건 다 우리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 미국 회사들이 다 그 자본금 투자해가지고 그 바다에서 다 석유 뽑고 그 다음에 정유 시설 다 지어주고 다 해서 그 원유 수출할 수 있게끔 다 해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유화했다고요. 사회주의 되면서 뺏은 거예요. 폭력적으로 강제로 미국 회사 거를.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 했냐면 그거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저거는 이제 그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요. 그 원유 이거는 예전에 그 쉘이라든가 뭐 쉐브론은 계속 있었지만 원유 회사들 미국에 이들이 다시 다 들어가서 옛날 그 자기들 회사 되찾을 거예요. 되찾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원유로 뽑아서 어디로 수출하냐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수출해주면 좋죠. 그게 더 가깝고 미국도 얼마나 싼 값에 갖고 올 수 있어요. 미국은 그러면 지금 원유를 생산하고 지금 자급자족하는 나라인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석유 또 수입해 오면 미국은 그래서 중동 문제 이제 개입할 필요도 없고 중동에서 뭐 패싸움이 벌어지건 뭐 뭘 하건 미국은 이제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다 정리 끝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 친하게 지내기로 한 걸로 해서 정리 다 끝난 거예요. 이란, 이라크 다 때려잡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중동 석유를 필요한 건 유럽이죠. 그러니까 유럽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알아서 너희가 석유 필요하면 알아서 해. 예. 근데 러시아산 석유는 더 이상 사가면 안 된다. 딱 못 박은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망하고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중국은 지금 그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거는 이제는 완전히 망한 나라다, 이렇게 맛이 갔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지금은 어떤 문제냐면은 이런 소규모의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다 망한 거예요. 결국 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열면은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이제 공급과 소비가 일어나는데 공급 소비가 이제 전면 중단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직장 다 잃고 회사 공장들 다 문 닫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데 누가 물건을 사요?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값 이런 거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전에 뭐 북경의 아파트 한 채 값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랑 비슷하다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앞으로 중국에서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중국 아파트 보통 몇 채씩 갖고 있냐면 8채, 10채씩 막 갖고 있었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 지금 다 그냥 은행빚 내서 산 건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 빚도 못 갚고. 네. 그러니까 은행 부실화 심하죠.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은행 부실화 다 채워주고 안 망하게 해서 인민은행이고 뭐 다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저 속빈 강정된 거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사회주의 국가는 제대로 돼서 성장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예. 그래서 이제 이미 다 망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해봐야겠다, 그죠? 대한민국은 그래도 우리는 사회주의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이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작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환율이 1482원까지 올라갔죠, 어제. 예. 1500원 향해서 가는데 못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국민연금 아니라 뭘 동원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왜 못 막느냐, 왜 지금 안 되냐면요. 지금 달러 수요가 너무 많은데 누가 달러를 사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달러 사가진 않았잖아요. 뭐 서학개미가 무슨 달러 사요 지금. 서학개미는 이미 다 달러 환전 다 끝났죠, 옛날에라. 지금 누가 달러를 필요로 해서 사냐면요, 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보따리 싸서 해외로 좀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공장을 옮기려면 어떻게 옮겨요, 여러분? 이걸 팔고 그 돈으로 달러를 사서 미국이나 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장 이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달러를 사야 돼요. 근데 달러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갈 때 뭐 달러 뭐 1000불, 2000불 바꿔가는 건 이거는 뉴도 아니에요. 왜? 공장을 옮겨야 되는데 달러를 얼만큼 바꿔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을 바꿔야, 수천만 불을 바꿔야 공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 지금 전부 다 더 이상 여기선 기업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업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해요. 어디로? 외국 가서 해요. 베트남으로 가건 뭐 필리핀으로 가건 인도로 가건 어디로 가건 다 가는데 갈 때 뭘로 바꿔서 가요? 달러로 바꿔서 가게 돼 있어요. 달러로.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그뭐 특강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은 한 개, 두 개도 안 되고
몇천 개가 다 나간다 그러죠. 다 나간다고. 그 사람들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벌써 여름부터.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공장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사무실 팔고 뭘 사요? 달러 사요. 달러.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 사학개미를 욕하면 안 돼요. 사학개미는 푼돈이고 이거는 목돈이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율을 잡겠다고 국민연금 동원하고 해봐도 안 돼요. 지금 늦었어요. 안 돼요. 두 번째로 누가 지금 달러를 가져가냐면요. 외국인들이 달러를 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달러 뺐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뱅크런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걸 누가 말했냐면은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어요. 이창용이가. 언제? 열흘 전인가? 예.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한 거 맞는 말이죠. 지금 인플레고 환율이 올라가는데 한국은행이 돈 풀면 안 되죠. 그런데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뱅크런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된다. 한국은행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푼다는 거예요. 어디? 시중은행 쪽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뱅크런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은행이 부도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날까봐 미리 가서 내 현금을 빼오는 거예요. 그게 뱅크런이죠. ATM 앞에 쫙 줄 서고 은행 앞에 줄 서서 내 돈 다시 다 빼가는 거예요. 그 뱅크런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이게 실토한 거예요. 즉 우리나라 은행들이 부실화됐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왜 부실화됐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건설업 때문에 그래요. 건설업. 우리나라 건설업이 지금 다 망했어요. 다 부도났어요. 근데 이 건설업자들이 건물 짓는데 아파트고 상가고 간에 이거 지을 때 다 뭐 받아요? 대출 받아서 지어요. 대출. 예? 그 PF 대출이라 그러죠. 그 대출 받아서 일단 짓고 그다음에 뭐예요? 분양을 해요. 분양. 근데 분양을 사전에도 하죠. 사전에부터 분양을 해가지고 완료하면은 그 돈을 은행 빚을 갚고 자기들은 이익 챙겨서 빠져나가는 건데 은행 대출 받아서 지금 시작했는데 분양이 될 줄 알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설을 중단합니까? 그렇게는 못해. 왜냐하면 이거는 계약이고 건물을 일단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짓기까지 완료해놔야지 건설업자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짓는 거예요. 다 지은 거예요. 벌써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단지 이런 거. 동네마다 지금 지식산업단지 다 지었죠. 근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예? 난리 비어있는 예? 그 방들이 많단 말이에요. 창고들이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빚을 못 갚아요. 그 은행은 대출해 줬는데 빚을 못 갚고 낮아빠지는 거예요. 기업들이 부도 내고. 그 한두 기업이 아니고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행들이 전부 다 부실화된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지금 자본금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의 원래 자본금을. 그러면은 그게 이제 뱅크런이 시작되는데 그 정보가 이제 새는 거죠. 어디 은행이 지금 대출 빵꾸 당해가지고 자본금 몇 퍼센트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 돈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야, 그 은행에 돈 넣어두면 안 되겠네. 그래갖고 다 몰려가는 거야. 뱅크런이죠. 이 뱅크런 얘기를 한국은행 총재가 꺼냈기 때문에 이게 사인인 거예요. 어떤 사인이냐면 외국인들은 다 돈 빼라 그 사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외국 자본과 외국 주식 외국 자금이 지금 주식 시장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뱅크런 위험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나 미리 그 돈 빼가야겠네. 그 다 돈 빼가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러 수요가 높아진 건 두 가지 이유예요. 무슨 사업 기미도 아니고 외국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서도 아니고 지금은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달러 수요가 높아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데 1480원대를 뚫고 올라가서 지금 곧 1500원대로 올라가는데 이거 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죠. 민주당 정권이. 자업자득인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우리 돈 가치는 점점점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지금 1,500원 지붕 뚫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게 지금 이제 슬슬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경제 붕괴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 불황,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 즉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일본이 경험한 건데 중국이 이제 경험할 거고 근데 우리나라조차도 지금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200억 불 언제 줄 거냐고 지금 다고치는 거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국가안보 담당 위성락인가? 네, 위성락이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네? 이번 주가 지난주 초에. 그래가지고 위성락이 갔다 왔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한미 간의 협상이 잘 되고 있냐? 언젠가는 잘 될 거다. 한꺼번에 다 풀릴 거라고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금 안 풀리는 게 왜 안 풀리냐면요. 간단해요. 200억 불 언제 줄 거냐. 스케줄 대라. 근데 돈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돈을 갖다 주면은 풀린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관세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거고. 관세율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수출 안 되죠. 그런데 200억 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200억 불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에다가 이제 삥을 뜯어야 돼요, 얘네들이. 기업에다가 국가가 기업 대기업도 불러서 야 너희들 달러 있는 거 다 내놔. 200억 불 갖다 줘야 돼. 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환율 이거 안정시켜야 되니까 달러 다 내놔. 외국에 있는 달러 다 갖고 들어와. 지금 압력 넣죠. 안 넣어? 그럼 또 감옥 가고 싶어? 이재용이 감옥 한 번 더 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깡패죠, 깡패. 베네수엘라만 이 깡패들이 아닌 거예요. 이름들도 카르텔이야. 이게 깡패들. 조폭이랑 뭐가 틀려요? 조폭이랑 국가가 대통령이 조폭질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뜯어가지고 이제 갖다 주면은 풀릴 거다. 근데 이제 아니 기업들이 한두 번이지 1년에 200억 불씩 계속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식으로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더 가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환율 때문에 달러를 어떻게 많이들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이제 현실적인 얘기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인플레 시작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기 시작할 거다. 근데 지금 벌써 우리나라 보세요. 1,300원대에서 1,500원대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거의 지금 150원 이상 올랐거든요. 1달러에 150원. 그러면 돈을 바꿔놓았으면은 그 정도 이득을 본 거예요. 오히려 안 바꿔놨으면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돈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그러면은 이제 종이돈은 전자 이제 뭐랄까 종이돈은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휴지 조각.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겠냐. 막 걱정들 하는데 두고 봐야죠. 자, 8번 제국주의와 민족해방운동. 자본 축적으로 인해 독점 자본주의에 도달한다. 산업자본과 구분자본은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이제 공룡과 같이 거대 산업자본과 거대 금융자본이 등장한다. 이게 막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스는 이제 이 자본주의는
발전을 거듭하다가 어느 단계에 돌아가면은 독점 자본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해요. 독점 자본이란 말은 뭐냐면은 사이즈가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과 자본, 그러니까 회사와 회사끼리 경쟁해서 결국은 이기는 회사가 지는 회사를 다 또 잡아먹고, 그죠? 결국 그러면 조그만 것들은 다 죽고 큰 덩치 큰 공룡 같은 것들만 남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산업자본은 생산하는 쪽이죠. 금융은 뭐예요? 여기 생산 없어요. 그러니까 3차 산업이죠. 이거는. 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2단계로 가면은 이제 독점 자본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이 기업들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을 월가라 그래요. 월가. 월가는 뭐예요? 거기는 금융자본이에요. 은행들이죠. 은행. 증권사다. 그죠? 그러니까 산업자본을 대표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에 첨단 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월가와 실리콘밸리를 비교해 보세요. 이쪽은 뭐예요? 생산하는 쪽이에요.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기술 개발하고 산업자본이죠. 근데 금융자본은 뭐예요? 그냥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증권회사 하는 거예요. 사람들 증권하라고 투자 받는 거죠. 그 돈으로 이제 뭐 융자도 하고 그래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자본이란 거는 사실은 산업자본이 잘 돼야 금융자본도 잘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회사가 제일 돈을 많이 빌려가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 한다 그러면서 산업자본이 미국 안에서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안 망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다 간 거예요. 중국으로 공장 이전 다 해가지고 거기서 산업자본들이 이 산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이상한 나라가 돼 있는 게 산업자본은 다 중국가 있고 금융자본은 월가에 딱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금융자본이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산업자본들이 미국에 있어 이게 공장 할 때보다 중국 가서 하니까는 우리 이득이 더 커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금융자본의 이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묘하게도 미국이란 나라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노동자 계급들은 완전히 빈민으로 전락해 가는 거예요. 왜? 여기 공장이 없으니까 뭘 해먹고 사냐고요. 거기다가 싼 값에 이민자들 대량으로 막 민주당 정권에서 받아들이니까 노동력 가치는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뭘 노동자 계급은 미국의 노동자 계급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 벌 수도 없고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월가에 있는 얘네들은 옛날보다 우린 돈 더 잘 버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월가에 있는 금융자본은 민주당을 지지한 거예요. 민주당. 왜? 민주당은 계속 이민자들 막 들여다보내고. 근데 공화당도 사실 거의 비슷했거든요. 공화당도 중국으로 다 가서 공장 이전하자 하는 거라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때는.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미국이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온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의 주장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산업자본이 미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겁니다. 그거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동안 민주당을 찍었는데 공화당을 찍은 거예요. 트럼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트럼프 정당으로. 그러면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은
어떻게 하면 산업자본을 불러들이겠느냐, 이제 이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불러들이겠느냐. 그래서 미국 안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 뭐 세금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부가가치세 이런 거. 그래서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를 트럼프가 아주 획기적으로 낮춰준 거예요. 세금 조금만 내도 돼. 그러면은 너희가 미국 돌아와서 회사하면은 세금 요거밖에 안 받을게. 너희가 더 할 수 있잖아. 이득을 더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교역 국가로 해서 하는데 어떻게든 중국을 때려잡아서 거기 있는 회사들이 나오게 하는 건데, 이게 나오게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야 더 싼 데로 가. 중국은 지금 임금이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인도로 가거나 뭐 베트남으로 가거나 뭐 필리핀 어디든지 더 싼 데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갖고서 좋게 말해서 이미 공장들이 많이 옮겨갔다고요. 근데 끝까지 안 옮기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미국 회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관세 그런 거예요. 관세. 중국에서 오는 거 다 관세 때릴 거야. 그래서 막 100%막 200%막 때려버리잖아. 그러면 거기 있는 미국 자본들이 어떻게 해? 야, 씨, 여기서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는 미국에 수출 더 이상 못하네 이제. 그럼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철수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미국의 산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반도체도 만들고 미국이 자동차도 만들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배터리도 직접 만들고. 그래서 삼성이고 현대고 뭐 포항제철이고 뭐 현대제철이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이 제조업까지 다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미국은 진짜 슈퍼 파워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슈퍼 파워. 미국의 뭐랄까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왜? 미국은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게, 너희끼리 그럼 잘 살아봐. 뭐 유럽이고 뭐고. 예? 우리는 교육 안 해도 돼. 우리끼리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뭐 우리 석유도 다 자급자족하고 뭐 첨단 산업이고 뭐고 우리가 다 하니까 AI고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산업 자본을 다시 회복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산업 자본에게 금융 자본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죠. 그래서 민주당 정권의 이 재정적 기초가 월가입니다. 월가. 월가에서 민주당에 정치자금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계화 하는 거고 중국 계속 지지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 세력이 친중 세력이고 월가 세력이 지금 미국을 갉아먹는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월가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면 일단 산업 자본을 키우고 첨단 미래 산업 분야에 금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가 월가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자본은 공화당 지지 세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조업 분야가. 그래서 이게 뭔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AI나 이런 게 이제 발전해서 로봇이 모든 걸 다 하는 단계로 갔을 때도 과연 미국의 그 산업 자본 제조업이 융성할 수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퀘스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어요. 미국 안에 지금 계속해서 첨단 산업 분야가 발전하면서 그만큼 또 새로운 첨단 분야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걸로 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의 구분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현대가 은행해요? 은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융업으로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딱 줄을 거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막스도 그거를 이제 예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점 자본 단계로 가면은 거대 산업자본과 거대 금융자본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품의 판매처와 교과서입니다. 값싼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1870년대부터 유럽의 열강이라 그러죠.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전부터 이제 이런 뭐랄까 열강들의 그 해외 진출이라는 거는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하멜의 표류기 얘기 한번 했잖아요. 하멜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까지 왔죠? 그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어요.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하멜이라는 사람이 동인도 회사 직원으로서 네덜란드 그때 뭐 영국, 네덜란드, 뭐 스페인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저기 외국으로 배를 보내서 거기서 원료를 이제 사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상품을 팔고 싶어서 시장 개척이죠. 시장 개척하려고 배를 타고, 그때 그 범선이죠. 범선 돛담배 큰 범선을 타고 항해를 해서 일본까지 온 거예요. 일본. 그래서 일본이랑 네덜란드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친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먼저 개화된 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멜 하멜을 잡아다가 괴롭히고 막 그랬는데, 일본은 하멜 같은 사람들이 그 배물고 와서 교육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은 결국 이 네덜란드로도 유학생들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말에 화란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빵 이런 거는 화란말이죠, 그죠? 여하튼 그래서 경쟁적 제국주의가 뭐 19세기 말에 이제 드디어 열렸다 하는데, 뭐 그 전까지는 이제 뭐랄까 자유로운 교역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그 영토를 아예 장악하는 것, 그러니까 식민지로 만드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청나라 말기에 중국은 뭐 완전히 식민지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조차라 그래서 이 영토의 일부를 이제 조차지로 내준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 이런 나라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일부 영토를 이제 장악한 거죠. 조차했다 그러는데, 치해복권 지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국, 그 프랑스, 이제 독일 이런 나라들이 결국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 어딥니까? 그 산동반도 쪽에 청도라고 있죠. 청도에 가면은 청도 맥주라 그래서 지금도 칭따오 맥주가 뭐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수출하고 중국 사람들. 그 칭따오 맥주가 그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독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청도 일대가 거기가 독일의 조차지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청도에 가보시면은 옛날 그 유럽식 건물들 세워놓은 그 지역이 있어요. 그 바닷가 쪽에. 누가 지었습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청도에 가면은 그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고 입장료 받고 구경 가는데,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제가 1991년도에 청도로 갔었거든요. 그때 신대원 졸업하고 30살 때 청도에 가서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제일 큰 삼자교회입니다. 찾아갔어요. 갔더니 건물이 있는데 딱 들어갔더니 물론 사람도 꽉 차 있는데 1층 전면에 교회인데 그냥 벽이에요, 벽.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뭐 거기 무대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무대가 없고 그냥 벽이에요, 벽. 그러니까 딱 들어갔는데 전면에 교회 앞에 전면에 그냥 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뭐가 붙었냐면 찬송가 오늘 뭐 부를 건지 그 나무 판자로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였어요. 그 3개 정도 끼워 넣어요. 오늘 찬송가 부를 거 3개. 숫자로 몇 장 몇 장 몇 장. 그거 하나 딱 붙어 있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게 하나 있고 계단 위에 조그만 이제 그 강대상 같은 게 거기가 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웃기죠. 딱 들어갔는데 그냥 전면이 벽이고 이쪽에 계단 있고 거기 톡 튀어나와서 사람 올라가서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 강당 같은 게 있어요. 야, 이거 건물이 뭐 이래?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독일식 루터파 교회가 이렇게 져요. 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말씀 선포. 거기 장식 그런 것도 싫어해요. 그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오는 거예요. 그 독일의 그런 유산들이 지금도 가면 남아 있잖아요. 예, 뭐 상해는 뭐 프랑스, 그죠? 뭐 지금도 그 프랑스식 건물도 다 있고, 홍콩은 뭐 영국은 뭐 뻔한 거, 그죠?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대가 돼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세계대전은 그럼 왜 일어났느냐? 세계대전은 열강들이 서로 그 식민지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싸운 거다. 그렇게 이제 막스는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차라리 러시아의 식민지가 된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고 지금 그렇게 보죠. 왜? 그 당시에 만약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합병됐으면요, 지금 사할린처럼 된 거예요. 예,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처럼. 여기 러시아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면은 러시아는 2차 대전 때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식민지였다면. 그렇죠. 이게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일본이 졌잖아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됐거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근데 러시아 식민지였으면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승전국이니까 승전국의 영토는 그거는 뭐 예? 물론 뭐 옛날 국가였던 거 다시 독립시켜줘야 된다. 뭐 그런 주장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승전국 경우는 지 마음이지 뭐. 근데 소련이 예? 해줬겠어요? 우리 그러면 공산국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공산국가 돼서 지금까지 공산국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서 러시아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된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거죠. 불행 중 다행. 그런데 이제 넘겨서 8페이지. 식민지가 되면 식민지의 대중들은 본국의 지배계급과 제국의 자본가들에게 이중적으로 착취를 당한다.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경제적 수탈 때문에 식민지 국가의 내재적 자본주의 발전은 다 중단되고 방해됐다. 그래서 식민지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해방되려는 민족해방운동이 시작됐다. 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 세력은 제국주의 본국의 노동자들의 공산혁명운동 세력과 연대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아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왜 이 후진국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선진국에서는 실패하게 되느냐,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제국주의 시대에서 식민지가 다 됐단 말이에요. 식민지에서는 뭘 시작하냐면은
민족 해방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게 해방 운동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 운동이 해방 운동인 셈, 식민지 해방 운동인 셈인데 이 해방 운동 세력은요 원래 좌파 우파 이렇게 따지면요 우파가 더 많습니다. 예. 식민지 해방 운동 원래 그것도 우파들이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민지 해방 운동에 좌파들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원래 그 만주에 독립운동하던 세력들을 쭉 놓고 보면요 다수가 우파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예전에 그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김구도 사회주의자는 아니라고요. 민족주의자지.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거는 왜 등장하냐면은 이 식민지 해방운동 하면서 강력하게 민족주의 사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할 테니까 너희들 다 나가라. 식민 세력들은 나가라. 제국주의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 민족주의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민족 해방 운동하는데 이 민족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파 세력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민족주의 우파 이 해방운동 안에 이 좌파들이 들어와요. 근데 좌파들은 이제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시주의 혹은 볼셰비키 혁명운동 이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들어오냐면요. 원래 그 중국에서도 중국 혁명 있을 때 이 조선 사람들 중에 팔로군에 들어가서 중국 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서 이제 만주나 이런 데 가서 살다가 이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받아들이고 모택동의 사회주의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게릴라전하고 이제 해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으로 이제 된 거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이 우리나라의 민족해방운동, 해방운동, 독립운동 세력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소련에서도 이 적군이죠, 적군, 볼셰비키. 이 적군과 백군이 이제 싸우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도 이제 성공한 다음에 소련 군대에 이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서 적군으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는 소련은 그 당시에 다민족 국가거든요. 소련도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민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다 적군 소련군에 들어오고 싶으면 다 들어와서 거기서 훈련받고 장교도 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그쪽에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산주의 세력의 일부가 돼서 이 군사 훈련받고 이제 전쟁에도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일부가 이제 독립운동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소수였다고요. 소수였는데 그래서 이 독립운동 그 계보를 보면요 그 안에서도 갈등이 이제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 무정부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신채호 이런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그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죠. 그 암살단들 일제 시대 때 뭐 무슨 의열 무슨 뭡니까 그 무슨 의열단 이런 거 이름 만들어 가지고 암살을 전문적으로 하던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정부주의자들도 우리 독립운동 세력의 한 그룹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좌파들의 세력이 점점 커진 겁니다. 그게 왜 커지냐면은
제가 썼는데 식민지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해방되려는 민족 해방 운동이 시작됐다. 식민지의 민족 해방 운동 세력은 제국주의 본국의 노동자들의 공산혁명 운동 세력과 연대하게 되었다. 제3세계 민족 해방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은 아니지만 제국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세력과 연대하면 서로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볼셰비키 당과 같은 공산당 조직은 비사회주의 민족 혁명가들을 지도하여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할 수 있다. 비사회주의 민족 혁명가들은 대체로 상류층 혹은 중간계급 출신이지만 식민지의 노동자들이 이들과 손잡고 먼저 해방운동을 이루고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그게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조직, 코민테른 조직과 같은 국제공산주의 지원 조직이 생겨나서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이 연대하게 되었다. 노동운동이 국제화되었고 혁명이 수출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닌이나 또 이제 그 트로츠키도 레닌과 함께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지도한 지도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 레닌과 트로츠키 이런 사람들이 쭉 이제 볼셰비키 혁명 성공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식민지 지역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이제 벌어지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저게 제국주의자들과 싸우는 거네. 그러면 적의 적은 동지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쟤네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민족주의자인 거예요. 민족주의자들. 공산주의자면 제일 좋겠는데 얘네들이 공산주의 잘 몰라요. 민족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트로츠키가 뭐라냐면 그럼 일단 우리가 민족주의자들을 도와주자. 도와줘. 그래서 얘들이 해방되게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단계는 해방시키고 나면은 그 안에 노동자 농민들이 있다 이거예요. 얘네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사회주의 혁명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면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식민지 국가들을 전부 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코민테른이라는 조직을 만들자. 코민테른이 뭐냐? 국제사회주의 연맹, 연합. 그래서 이 조직을 누가 하냐면 소련에서 한 거예요. 소련에서. 그래서 이게 소련에서 지령을 내리는 일종의 국제공산당 조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민테른에서 이제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조선이란 나라가 있네. 조선이란 나라가 지금 일본의 식민지인데 조선 사람들이 민족 해방 운동하네. 그죠? 얘들을 어떻게 해야지? 도와줘야지. 어떻게 도와줘? 우리 사람들을 보내자. 우리 사람들을. 코민테른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야 너희는 지금 그쪽에 있지 말고 저쪽으로 가. 만주에 있는 또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만주에 있는 무슨 조직 이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부르주아 민족 해방 운동자들, 그죠? 상류층이니까 지주들의 아들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랑 같이 잘 협력을 일단 해. 그래가지고 일본과 맞서 싸워. 근데 싸워서 이기면은 그 다음 곧바로 뭐 해야 돼? 너희는 사회주의 혁명 해야 돼. 알지?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얘네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 연합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8.15에 광복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내부에 다양한 이런 뭡니까 이런 민족 해방 운동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 조직 안에 좌파들이 다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얘네들 외에 또 이제 뭐 박헌영 같은 이런 아주 진성 빨갱이들이 뭐 영남 지방으로 해서 뭐 제주도로 해서 뭐 호남으로 해서 다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해방 직후에 이제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된 건데, 일제 시대 때에 이미 이 공산주의 사상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훈련받아서 조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어디에 제일 많았냐면 제주도에 제일 많았어요.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곳이 왜 이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냐면 일본을 통해서, 일본이 제주도랑 가깝잖아요. 일본을 통해서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코민테른 조직은 그래서 뭐 우리나라 조선도 그렇지만 일본 뭐 하여튼 대만 할 거 없이 다 이 뭐야 조직을 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국내 들어와서 조직을 하고 이 사회주의 혁명할 수 있도록 다 이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된 그런 자생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된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자생적인 게 아니에요. 양성됩니다. 양성된 사람들이 다 국내 들어와서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지하 조직당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하는 상해 임시정부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이제 좌파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 직후 딱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본이 딱 물러가고 미군 정하에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게 된 거예요. 이 좌파 공산 조직이 쫙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조직을 이미 구축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다 위기였는데 하필이면은 남한과 북한을 소련과 미국이 3파선 딱 그어가지고 위아래로 이제 나눠서 이게 신탁 통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북한은 뭐 곧바로 이 볼셰비키가 키운 사람이죠. 김일성. 바로 그냥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곧바로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뭐 혁명다운 혁명 그런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소련군의 지배하에서 바로 그냥 공산국가로 돼버린 거고. 그건 뭐 동유럽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동유럽도 사실 2차 대전 후에 소련군이 베를린까지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기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뭐예요? 다 러시아, 소련의 볼셰비키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사회주의 정권 세우는 거는 떡먹기죠. 우리나라랑 똑같죠. 다 그래서 위성국가 만든 거고. 남한은 그나마 이제 미국이 이걸 딱 친탁 통치하게 되니까 이게 손쉽게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로 바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이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폭동. 그 폭동의 계기가 선거죠. 선거. 대통령 저기 그 재헌국회를 세우기 위한 선거죠. 그래서 그 선거를 기회로 해서 폭동을 일으킨 게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4.3 사건. 왜냐하면 제주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생겨나고 조직 활동을 해서 완전히 거기 뭐랄까 진치를 구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터져 나온 거고. 그다음에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이쪽도 다 그 당시에 다 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를 공산주의 세력이 소련이나 는 공산주의 세력이 도와준다. 우리가 도와준다. 이게 도와준다 했을 때 솔직히 무슨 뭐 무기를 공급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예. 물론 돈 공작 자금을 좀 대줬겠지만 그거는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쓴 거지. 뭐 민족 해방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민족 해방 운동에 사실은 공산 세력이 올라탄 겁니다. 민족 해방 운동이라는 파도가 이렇게 이제 밀려오는 건데, 그래서 2차 대전 직후에 전부 다 이제 해방돼서 민족 국가, 독립 국가를 다 세우잖아요. 근데 그 민족주의 민족 해방 운동의 파도에 공산 세력이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도에 올라타서 같이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효과가 100배 된 거죠. 효과가 100배 된.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조직, 공산주의의 국제 조직이죠. 또 코민텔은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공산혁명을 제3세계에 수출한 겁니다. 그래서 1945년 이후에 20세기에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난 국가에서 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뭐 게릴라 전도하고 내전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6.25 전쟁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미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북한이 이 사회주의 혁명에 실패한 남한을 마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내전이죠, 내전. 내전인데 그 내전에 이제 소련, 중국이 깊이 개입해서 처음부터 소련의 지령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 처음부터 국제전입니다. 국제전. 이거를 처음부터 간파해가지고 미국이 유엔을 동원해서 국제전으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국제전으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국제전으로 대응한다. 이래가지고 6.25 전쟁, 굉장히 대규모의 전쟁이고 대한민국의 시빌워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코리안 시빌워, 시빌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터내셔널 워입니다. 국제전쟁. 그래서 45년도 이후에 소련이 계속해서 이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국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남한까지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어서 스탈린이 이제 시작을 한 전쟁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참전으로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중공군까지 들어오고 그랬는데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을 공산 세력이 지원하면서 이게 반쪽은 쉽게 그냥 공산화되고 저쪽 북한은 넘어갔지만 다행스럽게 남한은 우리가 지켜낸 거고 지금까지 하여튼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왔는데 지금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지금 굉장히 흐릿해지고 실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인데 얘네들이 지금 모든 정책을 반국가적인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재명이는요 환율을 박살을 내가지고 경제를 지금 박살을 내놓는 게 오히려 그 자신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정책으로 넘어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과 내일님 우리나라 현재 경제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쉽게 원상 복귀는 어렵나요? 이게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고 어떤 방식으로 됐건 간에 이제
우파 정권이 다시 정권을 확보해서 회복하면은 형상복귀, 원상복귀를 하려고 노력하겠죠. 이렇게 할 때에 첫 번째로 미국하고의 그 관세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같이 가지 않고 미국이랑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이런 모든 정책 우리가 다 수용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것 입장만 분명하게 하면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 문제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조선도 그렇고, 그죠? 국제 중국과 싸워야 되는 대결해야 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키워줘야 돼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서 우리가 이 군사 강국이 돼야 되는 게 미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 관세 문제나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동안에 잘못된 그런 국내 정책이죠. 산업 정책들. 그러니까 노란 봉투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업을 하기에 너무 어렵게 거의 불가능하게 법을 만들어놔서 기업들이 지금 탈출하겠다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안도 노란 봉투법을 비롯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들을 다 무효화시키면 돼요. 무효화시키면. 그 다음에 이 원화 환율 안정시키는 거는요, 미국하고 달러 스와프 체결만 하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달러 스와프. 통화 스와핑 하는 거 알죠? 그래서 미국이 스와프만 딱 해결해 준다 그러면요, 원화 환율은 한 번에 안정돼 버려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살리는 것도 굉장히 지금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이 세계적으로 어떤 시기냐면 산업 구조가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I와 첨단 산업,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산업 쪽으로 이게 지금 확 그 방향을 꺾어서 세계 경제가 지금 큰 길이 열려서 글로 막 달려가려고 지금 막 요이땅 하기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첨단 산업의 혜택을 누리면서 미국과 함께 이 첨단 산업을 해나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 유럽도요, 여기 지금 못 쫓아오는 나라도 수두룩해요. 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뭐 저기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요, 그냥 농업국가예요. 아직까지도 쉽게 말하면 별거 없어요. 그 나라들이 뭐 반도체를 해요, 뭐 첨단 무기를 생산해요, 뭐를 해, 전화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받은 이런 기술자들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첨단 산업 분야로 확 이 경제 개발에서 산업 자본, 제조업 이런 게 막 부활해서 막 치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거 치고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고 전 세계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건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무기만 해도 첨단 무기 개발하는 거. 이제는 인공지능 또 이 전자칩 넣어서 자동차만 자율주행이 아니고 미사일도 자율주행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 비행기도 무인 비행기 자율주행으로 가서 때리고 올 텐데 이거 누가 만드냐고요.
이 기술 갖고 있는 나라들 이거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있어요. 비행기 만들잖아요. 예, 미사일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회복하는 거는요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골든 타임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체질이 바뀌고 이 산업 구조가 바뀌는 이 시점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나라 안 되는데 우리가 그중 하나인데 미국이 치고 나갈 때 야 우리 같이 이거 좀 힘 합쳐서 하자 그러면 오케이 형님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가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10위권 안에서 뭐 세계 경제 12등 3등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5등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격차가 확 벌어진다니까요 다른 나라들하고 못 쫓아와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지금이 골든 타임이고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하필 이 좋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재명 같은 이 깡패 두목 같은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걸 다 말아먹고 있다고요. 예? 기업들 다 떠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놈들이 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놈들이 알아요. 그 의도적으로 경제를 박살 내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거를 박살을 내놓고 모든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어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야 국가가 다 먹여 살려줄게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먹여 살려주세요. 하면서 전체주의 국가로 가죠. 그죠? 그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은 지금 나라를 제대로 운영해서 선진국가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원화가 기축통화입니다. 앞으로 기축통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원화를 막 찍어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에이 저 무식한 놈 기축통화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처럼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러 바보 같은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 대통령 되면 돈 막 찍을 거야. 돈 막 뿌릴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IQ가 낮아서 저러느냐 아니에요. 쟤들이 IQ가 좋아요. 그래서 그걸 안다고요. 이렇게 돈 찍어내면 인플레고 환율 뛰고 나라가 폭망한다 이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다. 쉽게 말하면 선거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속해서 돈 풀고 파퓰리즘 해주면서 지금 뭐 임대주택 타령 나오는데 임대주택 해준다 그러고 그 젊은 층 애들은요 지금 우리 전도사들 학교 우리 신대원 전도사들 결혼하잖아요 지금 30대 30살 넘어가 버리면서 결혼 다 하거든요. 3학년 졸업하기 전에 결혼 많이 한다고. 근데 결혼하면은 애들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신혼집 어떻게 구합니까? 다 임대주택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각은 우파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임대주택 아닌 다음에는 자기들은 결혼할 수도 없고 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임대주택으로 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냐면 고맙죠. 국가가 해주니까. 임대주택이 또 엄청 싸요. 예, 임대료가. 저도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뭐 8만 원, 16만 원 이래요. 그 임대료가. 그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기 저희 학교 앞에만 해도요. 그 개인이 방 구해서 그 저기 임대해서 방 하나 구하려면요.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정문 앞에 있는 거는요. 보증금 2천만 원에 한 달에 뭐 100만 원 얼마인가 그래요. 근데 이거 16만 원이잖아. 많이 줘봐요. 거절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음속으로는 사회주의 좋은데? 이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요. 쟤네들이 말은 안 해도. 제가 물어보면 임대주택 갑니다. 그 뭐 한 달에 얼마냐? 한 달에 뭐 10몇만 원 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얘들한테 시장 경제를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얘들의 삶은 이미 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국가를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찬스는 있어요. 앞으로 2, 3년이 이제 아직은 골든 타임이고, 그 안에 어떻게든 이재명이 끌어내든지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하면은 되는데, 지금 골든 타임 지나고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한 번 더 하겠다 그러잖아요. 5년은 짧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 5년은 짧다고 헌법 개정에서 김민석이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10년 해버리면 이건 끝나요. 회복 불가능. 그때는 이미 기차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2, 3년 내에 이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예, 홍 선자님, 저들은 의도적 경제 파탄으로 국민들을 노예 삼고자 하는 비책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끝까지 잘 버텼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2025년에 와서 금년도가 참 우리 민족에게는 고난의 해였고 안 좋은 해였어요. 그래서 정권이 넘어가 버렸고 이제 망가지는 쪽으로 막 지금 거의 100m 달리기 하는 수준으로 지금 막 이놈들이 달려가죠.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뭐 막을 방법도 없고 국회도 다 넘어가서 국민의힘 뭐 무슨 뭐 당대표가 필리버스터인가 뭔가 그거 뭐 몇 시간 했다. 어쩌자고요. 그래갖고 뭐 막았어요? 못 막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점점 없어져가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봅시다. 내년도 1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부정선거 증거 공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그 부정선거 내용 중에 USAID 거기에서 72개국의 부정선거 기계 프로그램 팔아먹었는데 거기에 협력한 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A웹이죠. A웹. A웹은 USAID와 MOU 맺고 개발도상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최선 다하겠다라고 해서 미르 뭡니까? 미르 테크놀로지인가요? 미르 시스템스. 거기와 독점적 계약 맺고 기계 만들어서 수출해서 지금 여러 군데 빵꾸 났죠. 근데 이제 그 미르에서 만든 기계의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정말로 USAID에서 수출한 소스 코드, 즉 베네수엘라산 스마트텍의 소스 코드와 동일한 거냐라는 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내에 그 부정선거 관련된 사람들을 다 지금 기소해서 감옥에 쳐넣을 텐데 수사를 더 이제 확대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외국으로 수출된 이 문제, USAID 문제도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USAID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A웹도 미국의 수사 대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근데 미국의 수사기관이 와서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검찰도 이제 없어졌고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경찰 저것들은 뭐 수사 맡겨놔봐야 뭐 뻔하죠 결론이. 아무 문제 없다 나올 건데 미국도 그걸 아니까 그 수사 범위를 이제 확대했을 때 혹시 A웹 우리나라의 A웹 그러니까 꼭 선거관리위원회 그 자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미국의 수사기관이 와서 만약에 수사를 할 수만 있다면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도 여기서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외국 기관을 수사기관 통해서 밝혀지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뭐랄까 이게 부정선거 문제가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 이게 있는 거구나. 미국도 당했고 우리도 당한 거 아니야? 이러한 자의식, 국민들의 자의식이 올라왔고 그러면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할 때 무언가 그쪽에서 단초가 돼서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저는 한 가지 기대예요. 두 번째는 경제가 이제 파탄으로 가면서 1번 찍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거리로 튀어나와야 돼요. 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점에 끌어내라고 이제 나서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26년도에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뭐 지금 예상은 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대체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희망을 그래도 갖고 어떻게든 이제 끌어내릴 기회가 오면은 끌어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3월 달에 네오막스주의와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2달 동안에 제가 그 만든 필로기아 연구소 통해서 저는 이제 유튜브 열심히 지금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주로 이제 성경에 대한 건데 목사님들의 그 설교 도울 수 있는 내용 그거 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 계정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으로 유턴하는 설교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방학 동안에 아마 유튜브를 좀 올리고 이렇게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또 방학 끝나고 돌아와서 또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 동안 저희가 공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저희가 싸워가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주여 이 모든 공부와 저희의 싸움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2026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이 수렁과 같은 이곳에서 벗어나서 회복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끝까지 이 싸움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싸움에서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함께 씨름하듯이 그렇게 끝까지 씨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요.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3월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